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작가가 너무나 독창적이면서 지적인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스포일러와 리뷰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초록색 얼굴을 한 괴물이 떠오르는데요. 목에 볼트가 있고 조각조각 다른 동물들의 사체를 기워서 만든 아주 독특하게 생긴 외형을 가진 괴물입니다. 사실은 너무 유명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괴물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인데요. 소설 속에서는 괴물의 피부가 녹색으로 묘사되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1931년도에 개봉한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굳어진 이미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정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그 영화 속의 괴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녹색 괴물을 지우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로버트 월턴이라는 모험가가 자신의 누이인 마가렛 부인에게 쓴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월턴은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꿈꿔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꿈이었던 북극 탐험을 드디어 가게 되었는데요. 꿈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설레이겠죠? 이 모험은 위험하지만 난 이겨나가겠어. 그리고 이 모험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아쉬워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지적 열정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월턴의 이 말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인간에게 지적인 교류는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모험을 하던 월턴은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날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배도 얼음으로 둘러싸여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를 뚫고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인간이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탈진한 채로 죽어가고 있던 다른 한 인물을 구조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의 이름이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발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빅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빅터는 어제 보았던 거대한 인간을 쫓는 중이었어요. 월턴은 프랑켄슈타인과 잠깐 대화를 해보고 나서 너무 기뻐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바로 지적인 열정과 고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자질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죠. 빅터는 자신을 구해준 월터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빅터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집에는 어머니가 데려온 엘리자베스라는 친척도 있었는데 빅터와 곧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빅터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집안도 부모님도 또 친구들과 사랑하는 엘리자베스까지 빅터는 부족한 게 없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빅터는 어렸을 때부터 지적 호기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장하면서는 학문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상상과 공상만을 좋아하는 소녀였다면 자신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빅터는 수영장에 가서 놀다가 우연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책을 발견하고 자연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코르넬리우스가 누구냐면 16세기에 활동했던 연금술사 이름이에요. 연금술이라니. 프랑켄슈타인의 배경이 18세기 후반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옛날 사람의 미신적인 이론인 거죠. 아무튼 빅터는 이 옛날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금술사들의 책까지 구해서 이 이론에 심취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취하냐면 악마를 소환해야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취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연금술사들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18세기고 또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 학자들이 이런 걸 몰랐겠지 하면서 금방 마음이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약간 이 빅터가 연금술에 빠지는 과정이 또 너무 귀엽고 약간 중2병과 유사하지 않나요? 위험한 것, 금기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이후 빅터는 현대의 전기 실험을 경험하고 나서 악마, 연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흥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상상의 세계랑 과학은 너무 다르고 또 과학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빅터가 스스로를 묘사하는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빅터는 스스로를 이성을 쫓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의 행동만 하고 있지 않나요? 빅터는 누가 보아도 과학보다 환상이나 상상 또는 공상을 더 좋아하는 인물이고 뭐 연금술, 악마 소환 같은 것에 빠지거나 또 초자연적인 것들을 사랑하죠. 자신에 대해서 빅터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터의 연구가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물론 어린 시절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빅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과학에 대한 나의 꿈을 없애는 것 같았다. 나는 무한하고 장대한 생각들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받은 셈이었다. 성장한 빅터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교수들에게 영향받아 과학에 다시금 빠져들게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됐는데요. 빅터는 인체 구조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인체뿐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생명이 뭘까? 어떻게 시작된 걸까? 아무래도 빅터가 MBTI N인 것 같아요. 빅터의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 철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빅터의 질문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되는 것이죠. 빅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고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묘지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을 얻은 빅터는 자신이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급하게 자신만의 실험을 강행합니다. 원래는 인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신체 기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빅터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것보다 2.5m로 큰 형상이 되었고요. 엉망이죠. 손, 발, 신체의 일부분은 망자의 시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빅터는 너무나 피폐해졌고 하루하루 시들고 있었어요. 물론 빅터가 시들어간 것은 어떤 윤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조각을 모으러 다닐 때는 어떤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거나 인간적 고뇌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빅터가 피폐해진 이유는 단지 과도하게 자신의 실험에 몰두하고 집착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실험에 빠져들어서 건강이라든지 기타 다른 주변 것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음울한 11월 밤 빅터의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빅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대재앙이었어요. 가엾은 자신의 피조물을 빅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육과 혈관들이 누런 피부 위로 내비치고 새까만 머리카락과 새하얀 이를 가졌지만 허연 눈동자, 창백한 흰자위, 쭈글쭈글한 얼굴에 일자로 쭉 찢어진 시커먼 입을 가진 공포와 혐오의 존재. 그 괴물은 빅터를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빅터는 괴물 같은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나쁜 새끼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 빅터의 행동인데요. 빅터는 그 괴물을 모른 척하고 완전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회피합니다. 그 실험에 대해서는 아예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외면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불안함을 느끼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빅터는 친구랑 여행도 하고 괴물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2년 뒤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동생 윌리엄이 누군가로부터 살해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저 멀리 괴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괴물이 윌리엄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처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이후 윌리엄의 죽음에 대한 빅터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저스틴 모리츠라는 죄 없는 하녀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저스틴은 빅터 가족들과 가족처럼 지내던 하녀였어요. 여기에서 저스틴 모리츠를 위해서 엘리자베스는 모두가 말리는데도 그녀가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빅터는 진짜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그대로 괴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숨기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빅터 때문에 책을 읽다가 너무 열받았어요.
여기서 빅터가 엘리자베스를 두고 공상가이고 자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의 말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요? 아무튼 저스틴의 죽음 이후 빅터도 사람인지라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음을 달래려고 여행을 떠나 산을 오르던 중에 자신이 창조한 괴물을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 악마라고 저주하는 빅터에게 괴물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빅터는 괴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해낸 괴물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혼란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과 선의가 있었고요. 배가 고프면 숲을 헤매면서 바닥에 떨어진 산딸기를 주워 먹고 또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또 작은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하는 이러한 괴물의 순수한 마음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괴물은 방랑자들이 남겨놓은 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도토리와 땅콩, 나무뿌리 등을 구워 먹고 또 빛과 온기를 불로부터 얻었는데요. 사람들이 동물의 내장을 조리하고 소비하는 방식과는 또 다르죠. 괴물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생존 방식을 채택하는데 자연을 정복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면서 공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숲을 헤매다 처음으로 마주친 인간은 괴물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인간들의 마을에 온 괴물을 보는 순간 마을이 완전 아수라장이 됩니다. 괴물은 그러한 반응에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들어간 오두막집, 가축 우리 너머에서 드라세 가족을 발견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세계를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이 드라세이 가족에게 괴물이 널빤지 너머로 인간의 언어와 소통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사랑을 알게 되고 나니 괴물은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아름다운 가족에게 자신은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괴물은 이 가족들을 보면서 연민과 이타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장작을 모으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드라세이 가족들이 원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은 재산도 없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 사회란 불평등한 곳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사피라는 외국인 며느리가 있거든요. 사피가 가족들에게 언어를 배우면서 괴물도 이곳의 언어를 터득하게 되는데 언어, 역사와 관습, 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고결하고 위대할 수 있는 인간은 왜 이렇게 야비하고 또 악한 길을 택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야비하고 파괴적으로 살아가는가? 뭔가 이 질문이 작가인 메리 셀리가 하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빅터도 처음에는 순수한 재능과 또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나름대로의 숭고한 목표가 있었겠지만 그의 오만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잖아요. 오만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다고 작가는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가족들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사랑을 알게 된 괴물은 너무 괴로웠어요.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의 오점처럼 느껴졌고 또 지식을 알지 못했더라면 슬프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괴물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모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괴물이 지난 시간 동안 지켜본 드라세이 가족이라면 그들처럼 사랑이 있는 자들이라면 괴물을 친구로 받아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다가갔지만 역시나 드라세이 가족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은 채 소리치면서 괴물을 쫓아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괴물은 스스로를 더욱 더 혐오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계기로 괴물에게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창조한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빅터에게 나와 같은 종의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빅터는 그 부탁을 끔찍하게 여기면서 거절하지만 괴물은 빅터를 설득해요. 인간들 눈에 안 나타나겠다고. 단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요. 그리고 빅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사람들과 다르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양이나 아이를 죽이지도 않고 도토리나 산딸기만을 먹을 뿐이라고.
이어지는 3권에서는 빅터가 결국 괴물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위해 괴물 여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면서 자신이 만든 괴물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생기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빅터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괴물 여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괴물의 마지막 희망을 빅터가 배신했잖아요. 괴물은 이제 정말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빅터의 모든 소망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인 헨리는 괴물에게 살해당했고 빅터의 약혼자였던 엘리자베스는 결혼식 밤 살해당하게 되었는데요. 전 정말 빅터가 짜증나더라고요. 엘리자베스랑 결혼하면 괴물에게 엘리자베스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자기 맘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빅터가 노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터는 결국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괴물에게 복수를 하겠답시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괴물은 빅터를 피해 똑똑한 북쪽으로 도망쳤고 그를 추격하며 빅터도 북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곳의 환경은 너무나 척박했고 죽어가고 있던 빅터를 월턴이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빅터는 월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결국에는 쇠약해진 몸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복수마저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생애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빅터가 죽고 난 이후 괴물이 나타나 자신의 창조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를 월턴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괴물의 생애는 평생이 괴로운 뿐이었으며 다른 이들과 같이 사랑과 동정을 느끼게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그러한 애정을 사용해 볼 기회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높은 이상이 있었지만 스스로 악에 이끌려 비천한 동물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괴물은 괴물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고뇌와 후회를 하는 존재였고 창조자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느껴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고 떠나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월턴은 더 이상 위험한 모험은 계속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빅터의 집착과 오만, 괴물의 절망과 고독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셀리는 너무나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요. 그녀는 1818년 이 소설을 발표할 당시에 익명으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이유는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인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는 여성이 문학적 활동을 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시대였고 여성이 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평가절하되는 작품이 많았거든요.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글이 진지하게 평가되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고립된 창작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메리 셀리의 인생과 연결해서 프랑켄슈타인을 감상해보면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소설을 넘어 인간의 창조와 책임, 그리고 사회의 억압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이야기 속 괴물은 언제나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괴물을 절대로 그들의 원 안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괴물은 결국 분노와 절망에 빠져 파괴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메리 셀리는 인간 본성과 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편견과 억압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